나는 평생 돈을 쫓지 않았다. 대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았다. 돈은 물과 같다. 가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온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진리를 믿었다. 가난했지만 돈을 움켜쥐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쓸 곳에 썼고 돌려야 할 곳에 돌렸다. 돈을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까지 다치지만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돈을 단순한 종이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의지의 흐름이었다. 1940년대 말 나는 막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였다. 회사엔 돈이 없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단 몇백 원. 공사 현장은 멈춰 있었다. 직원들은 불안했다. 회장님,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이대로면 내일 공사 못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다. 돈은 흘러야 들어온다. 막으면 끝난다. 그날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빚을 지더라도 현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이런 곧 신용이었고 신용은 곧 생명줄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움직이는 자의 편에 선다. 멈추는 자에게는 절대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모으는 기술을 배우려 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흐르게 하는 법을 안다. 나는 초창기 현대의 모든 공사를 그렇게 운영했다.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절대 창고에 묵히지 않았다. 곧바로 다른 현장, 다른 사람, 다른 기회로 흘려보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회전이 아니었다. 믿음의 순환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주면 두렵고 돌리면 강해진다. 두려움은 정체를 낳고 강함은 순환을 만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서울 시내 도로 포장 공사를 맡았을 때 예산이 촉박했다. 자재비가 부족했고 인부들의 임금도 밀려 있었다. 다들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지금 멈추면 돈이 죽는다. 그날 밤 나는 거래처를 돌며 직접 사정을 설명했다. 지금 한 번만 믿어주시오. 나는 절대 당신 돈을 묵히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믿고 자재를 공급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공사가 끝나자 모든 빚을 갚았다. 그때부터 나는 돈은 신뢰 위에서만 흐른다는 걸 배웠다. 돈을 쌓아두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돈은 쌓아둘수록 겁을 만든다. 나는 한 번도 돈을 쌓아두고 안심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럴 때가 가장 불안했다. 왜냐하면 돈이 멈추면 사람도 멈추기 때문이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숨을 쉬어야 한다. 그 숨은 바로 돈의 흐름이다. 나는 항상 돈을 움직였다. 때로는 위험했지만 그 위험 속에서 성장했다. 돈을 흘리는 사람만이 돈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사업을 하며 돈의 감각을 배웠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소유하려 하지만 나는 이용했다. 돈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것이다. 돈은 게으른 주인을 싫어한다. 가만히 쌓아두는 순간 돈은 떠난다. 그러나 돈을 써서 더 큰 가치를 만들면 돈은 그 주인을 따라온다. 나는 그렇게 돈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한 번은 해외 발주처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자금 사정은 최악이었다. 은행 대출도 막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무리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돈이 없다고 멈추면 평생 없을 것이다. 돈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따라온다. 나는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기술자들의 항공권을 끊고 해외로 보냈다. 그리고 기적처럼 계약은 성사됐다. 돈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 나는 그걸 수없이 보았다. 가난할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부자가 되면 돈을 잃을까 봐 힘들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알았다. 돈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라. 돈이 나가면 공백이 생긴다. 그리고 그 공백이 새로운 기회를 끌어온다. 사람들은 그 공백을 불안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순환의 공간이라 불렀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 흐름 속에서 나는 현대를 키웠다. 여러분, 돈을 쌓지 마십시오. 돈을 쌓는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다친 마음에는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돈은 사랑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흘려보낼수록 돌아옵니다.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의 시작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배웠습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되 존중하십시오.
돈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를 통해 흘러가며 그와 함께 자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돈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멈출 때마다 나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당신이 움츠리면 도망가고 당신이 믿고 움직이면 따라옵니다.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돈은 흘러야 산다. 그것이 부자의 첫 번째 비밀이며 인생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러나 돈이 흐른다는 건 단순히 소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흐르게 하려면 먼저 신뢰라는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겼던 두 번째 비밀, 신용은 돈보다 먼저 벌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신용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신용은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말, 약속, 태도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신용을 만든다. 나는 돈보다 신용을 먼저 벌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현대를 세웠다. 신용 없는 분은 모래 위의 성이고 신용 있는 가난은 미래의 자산이었다. 1950년대 초 나는 작은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자금은 바닥이었다. 인부들에게 줄 임금도 자재를 살 돈도 없었다. 직원들은 말했다. 회장님,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돈은 없지만 신용은 있다. 신용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 그날 밤 나는 거래처로 직접 갔다. 문 닫은 사무실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렸다. 담당자가 나를 보고 놀라 말했다. 정 사장, 지금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믿음을 빌리러 왔습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신뢰 하나로 공사는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단 하루도 늦지 않게 모든 대금을 갚았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신용 거래였다. 그때부터 나는 신용을 돈처럼 다뤘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훨씬 강하다. 돈은 쓸수록 줄지만 신용은 쓸수록 쌓인다. 신용은 빚이 아니라 관계의 자산이다. 나는 거래를 할 때마다 상대의 눈을 보았다. 계산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 돈으로 얻은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지만 신용으로 얻은 관계는 평생 간다. 한 번은 해외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다. 외국 기업과의 계약이었는데 그들은 나를 의심했다. 한국 회사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돈이 아니라 신용으로 승부합시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태도를 보고 처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성공으로 끝났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은 돈보다 신용으로 세계를 이긴 사람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맞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신용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한 번은 한 직원이 실수를 저질러 거래처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번 일은 제 잘못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하지만 지금부터 네가 신용을 회복할 때까지 나는 네 뒤에 있을 것이다. 그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몇 년 뒤 그 직원은 누구보다 믿음을 받는 관리자가 되어 돌아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신용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쌓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돈은 잠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은 오랜 시간 쌓아야 한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행동이 쌓이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순간들이 모여 신용이 된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약속을 가볍게 한 적이 없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계약서보다 무거웠다. 누군가 내게 정 회장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 입으로 계약서를 쓴다. 한 번은 일본 은행의 임원이 내게 말했다. 정 사장, 우리는 당신이 서명한 서류보다 당신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돈보다 귀한 자산을 얻었다는 걸 느꼈다. 신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으로 갚는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돈을 빌렸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갚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돈을 빌릴 때마다 신용을 함께 빌렸기 때문이다. 돈은 갚으면 끝이지만 신용은 갚을수록 커진다. 나는 매번 그렇게 신용을 키웠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수많은 기술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가 있다. 바로 신뢰를 얻는 능력이다. 신용을 쌓지 못한 부자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늘 말했다. 신용이 없는 부자는 모래 위의 성이다.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진다. 신용은 기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도 무너진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잊지 않는다. 돈이 없던 시절, 신용 하나로 버텼던 시간들, 그 신용이 나를 살렸고 현대를 일으켰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을 쫓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돈보다 먼저 신용을 쫓아라. 신용을 얻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여러분, 돈을 벌기 전에 신용을 버는 법을 배우십시오. 돈은 당신의 지갑을 채우지만 신용은 당신의 인생을 채웁니다. 신용은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줄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당신의 얼굴이 곧 통장입니다. 그것을 잃지 마십시오. 나는 한평생 신용을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그 신용이 나를 다시 살렸다. 돈은 흘러야 살고 신용은 쌓여야 강해진다. 그것이 부자의 두 번째 비밀이었다. 그러나 신용만으로 돈을 지킬 수는 없다. 세상은 언제나 위기를 던진다. 그 위기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원칙을 배웠다. 바로 위기 속에서 돈의 가치를 재정의하라. 다음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돈이란 게 단순히 숫자나 물질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변하는 생명체라는 걸 일찍 깨달았다. 사람들은 돈을 쥐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위기는 언제나 찾아온다. 그때 돈의 진짜 가치는 드러난다. 위기 속에서 돈을 지키려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고 위기 속에서 돈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사람은 돈을 다스린다. 나는 후자였다. 돈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돈이 너를 움직이고 있느냐? 네가 돈을 움직이고 있느냐? 1970년대 초 나는 그 질문에 답을 내야 했다. 세계가 오일 쇼크로 흔들리던 시기였다. 기름값이 폭등했고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직원들은 불안했고 거래처는 계약을 취소했다. 나는 회의실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봤다. 모두 돈 얘기를 하고 있었다. 현금이 말랐습니다. 대출이 끊겼습니다. 이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돈이 말랐다고 회사를 접을 순 없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생각이다. 나는 돈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돈의 쓰임을 다시 생각했다. 돈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도구였다. 위기일수록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다. 나는 모든 회계장부를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겐 돈이 없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직원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님, 믿음으로 공사를 합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믿음이 없으면 공사를 시작할 이유조차 없다. 그때 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해외 프로젝트에 전 재산을 걸었다. 사람들은 나를 말렸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자금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위기 때 움츠리면 돈은 영영 떠난다. 지금이야말로 돈을 움직일 때다. 그 결정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회사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위기 속에서 용기를 향해 흐른다. 위기란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평소엔 돈이 주인을 따르지만 위기 때는 주인을 시험한다. 겁을 먹은 사람의 손에서 돈은 도망가고 담대한 사람의 손에는 모인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돈의 길을 막아버려서 망한다. 나는 항상 위기일수록 더 과감해졌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커질수록 남들은 멈추고 그 틈에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오일 쇼크 이후에도 1980년대 초 환율 폭등과 자금난 속에서도 같은 방식을 택했다. 모두가 지출을 줄일 때 나는 인재를 더 뽑고 기술에 투자했다. 회장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없을 때 투자하라. 그게 진짜 투자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위기 속에서의 투자는 단기 손해를 불러오지만 장기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된다. 나는 인생에서 돈을 다시 정의했다. 돈이란 움직이는 신뢰의 에너지다. 위기 속에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흘리느냐가 인생의 갈림길을 만든다. 누군가는 돈을 움켜쥐고 살아남으려 하지만 나는 돈을 흘려보내며 기회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도로공사 중단 사태가 났을 때 나는 마지막 자금을 인부들의 임금으로 썼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돈을 아껴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남겨두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손이 멈추면
회사의 심장도 멈춘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 말 그대로 공사는 끝내 완성됐고 나는 정부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돈이 만들어낸 신뢰의 순환이었다. 나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돈에 대한 철학을 바꿨다. 평상시에는 돈이 나를 지탱했지만 위기 때는 내가 돈의 의미를 지탱했다. 돈을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으로 본다면 위기 때는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돈을 신뢰와 책임의 증거로 본다면 위기 속에서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이 단순한 지출인가 아니면 신뢰의 투자인가? 위기 때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멈추는 순간 두려움이 지배하고 두려움이 지배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나는 늘 위기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것이 나의 방어이자 공격이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돈은 용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위기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돈을 쫓는가? 아니면 돈이 따를 만큼 행동하는가? 그 질문에 나는 평생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돈을 쫓지 않는다. 돈이 나를 쫓게 만든다. 나는 위기를 통해 배웠다. 돈은 당신의 성격을 비춘다. 두려운 사람의 돈은 작아지고 담대한 사람의 돈은 커진다. 그리고 그 돈의 크기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다. 오늘날 많은 이가 돈의 양을 계산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돈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적이 있는가? 돈을 모으는 법보다 돈을 왜 모으는지가 중요하다. 그 목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만 돈은 따라온다. 나는 위기 속에서 돈의 가치를 다시 배웠다. 돈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신념의 도구였다. 그 신념이 나를 살렸고 회사를 지켰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돈의 흐름과 신용, 위기의 철학을 이해한 다음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위해서 자란다. 다음 이야기는 나의 네 번째 비밀, 숫자보다 사람에 투자하라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돈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숫자에만 투자하는 기업은 장부 위에서는 번듯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기업은 잠시 흔들려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평생 돈보다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대를 만들었다. 1950년대 말 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었다. 그때 한 젊은 인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손이 거칠고 말이 서툴렀지만 눈빛이 강했다. 회장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기술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 단번에 알았다. 이 사람은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다. 주변에서는 말렸다. 회장님,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사람은 잃으면 안 된다. 헨소르나 몇 년 후 그 청년은 최고의 현장 소장이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나보다 먼저 출근하고 나보다 늦게 퇴근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생각했다. 숫자는 계산으로 자라지만 사람은 신뢰로 자란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숫자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경영을 하며 회의 때마다 숫자 대신 얼굴을 봤다. 손익 계산서보다 직원들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왜냐하면 회사의 진짜 상태는 장부에 기록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활력이 있는 눈빛, 책임감이 깃든 손,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 그것이 회사의 자산이었다. 1970년대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였다. 돈도 기술도 없던 시절 나는 사람에게 투자했다. 나는 기술자를 해외로 보내 배우게 했다. 회장님, 지금은 경비가 너무 큽니다. 투자 시기가 아닙니다. 임원들이 걱정했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 사람을 키워야 나중에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처럼 그들이 돌아왔을 때 현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자신감은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확신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오래 남는 투자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거래처와 계약을 맺을 때 나는 항상 상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나의 신념이었다. 그래서 거래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거래다. 그들은 평생 나를 잊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더 큰 신뢰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단지 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투자다. 믿음을 주면 사람은 변한다. 나는 많은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나를 회장님보다 현장 사람으로 기억했다. 나는 그게 좋았다. 그때 나는 느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충성하지, 통제받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 한 번은 큰 사고가 났다.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많은 손실이 생겼다. 모두가 한 젊은 소장을 비난했다. 그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불렀다. 너는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두려웠습니다. 회장님께 실망드릴까 봐 보고를 늦췄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하지만 다음엔 절대 숨기지 마라. 숨김은 회사의 병이고 솔직함은 회사의 약이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누구보다 투명하고 강한 리더가 되었다. 사람은 잘못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질 때 무너진다. 나는 그걸 평생 가르쳤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다. 신뢰로 사람을 모았다. 돈으로 사면 떠나지만 신뢰로 맺으면 남는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일했다. 그들이 내 재산이었다. 회사의 빌딩과 장비는 세월이 지나면 낡지만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빛난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숫자로 관리할 수 없다. 사람은 마음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회의에서 이번 분기 매출이 얼마인가? 보다 이번 달에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를 물었다. 돈은 결과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원인을 키워야 한다. 그 원인이 바로 사람이다. 여러분, 돈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돈을 남기면 일시적인 성공이지만 사람을 남기면 그것은 세대의 유산이 됩니다. 나는 내 생애를 통해 이 원칙을 지켰다.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숫자를 버리고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돈은 나를 떠난 적이 많았지만 사람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말한다. 회사를 키우려면 건물을 세우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건물은 돌로 짓지만 제국은 사람으로 짓는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투자가 완성되려면 그 기반 위에 돈을 다루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때로는 과감하게 써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나의 5번째 비밀, 낭비하지 말되 두려워하지도 마라 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돈을 아꼈다. 그러나 절약과 두려움을 혼동하지는 않았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과 돈을 두려워해서 못 쓰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나는 후자를 가장 경계했다. 돈은 물과 같다. 흘러야 생명을 주고 막히면 썩는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 원리를 몸으로 배웠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돈 한 푼이 아쉬웠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다. 그러나 나는 돈을 움켜쥐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밥을 샀고 더 나은 도구를 사기 위해 썼다. 사람들은 말했다. 정 사장, 지금은 쓸 때가 아닙니다. 모아야 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모으기만 하면 썩는다. 쓸 줄 알아야 돈이 산다. 돈을 쓸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돈이 낭비인가 아니면 밑거름인가? 그것이 나의 기준이었다. 1950년대 말 나는 막 현대건설을 세우고 첫 공사를 맡았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값싼 자재를 쓰자는 의견이 나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절약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 진짜 절약은 제대로 쓰는 것이다. 그 말처럼 나는 좋은 자재를 썼다. 그 결과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고 회사는 신뢰를 얻었다. 그 신뢰가 새로운 돈을 불러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절약으로 모이지 않는다. 신뢰로 모인다. 절약은 습관이지만 두려움은 병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기회를 잃고 있다. 나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과감히 돈을 썼다. 오일 쇼크로 회사가 흔들릴 때 모두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나는 새 공장을 세웠다. 임원들이 외쳤다. 회장님, 이건 무모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무모하지 않으면 혁신도 없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현대는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은 종이일 뿐이다. 그러나 그 종이에 당신의 의지가 실릴 때 돈은 힘이 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없는 절약은 단지 생존이고 목적이 있는 소비는 성장이다. 나는 돈을 아끼면서도 필요할 땐 망설이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 나는 도로공사를 하던 중 중장비를 더 사야 했다. 그러나 예산이 없었다. 임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중장비는 너무 비쌉니다. 대여로 해결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빌린 장비는 빌린 의지다. 우리는 빌린 마음으로 나라의 길을 만들 수 없다. 결국 나는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장비를 샀다. 그때부터 우리는 빌리는 회사가 아니라 짓는 회사가 되었다. 나는 그날을 현대의 두 번째 창립일로 기억한다. 낭비하지 않는다는 건 단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다. 돈을 살아있게 쓰는 것이다. 죽은 돈은 은행 금고에 잠자고 산 돈은 사람의 손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움직일 때만 존재한다. 멈추면 종이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에는 철저했다. 그 차이는 명확했다. 소비는 사라지지만 투자는 남는다. 내가 가장 싫어했던 말은 나중에 했다. 회장님, 나중에 합시다. 그 말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나중에 하자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늘 지금을 선택했다. 지금 해야 미래가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 써야 할 때는 더 많다. 그 타이밍을 아는 것이 리더의 몫이다. 돈을 쓸 때 나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감정으로 쓰면 낭비가 되고 판단으로 쓰면 투자다. 나는 늘 이 돈이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그렇게 쓰는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 한 번은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그렇게 많이 쓰셔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돈을 잃을까 봐 두렵지 않다. 대신 나 자신을 잃을까 봐 두렵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 용기를 더 아꼈다. 여러분,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쓸 줄 모르면 돈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돈이란 도구는 당신의 철학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낭비를 경계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움은 가난을 낳고 낭비는 허물을 낳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돈을 잃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돈은 항상 새로운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닫는 열쇠로 쓰지 않았다. 항상 여는 열쇠로 썼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말한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가난의 씨앗이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돈은 당신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시간을 다루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 번뿐이다. 다음은 나의 6번째 비밀,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게 써라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돈은 머리에서 시작해 손끝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려 하지만 정작 돈이 흘러가는 생각의 길을 배우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다. 그 차이는 생각의 방향이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다. 가난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다. 세상은 단순하다. 행동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그리고 그 행동에 뿌리는 생각이다. 나는 늘 생각을 먼저 바꿨다. 돈이 없던 시절 나는 내 머릿속에서부터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돈이 생기기 전에 사고가 먼저 변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통장이 차도 늘 불안하지만 생각이 부자인 사람은 주머니가 비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너는 지금 네 생각으로 가난을 만들고 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나는 말했다. 너는 돈을 벌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늘 없다고 말하지. 돈은 그런 사람을 피한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내가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직접 배운 교훈이었다. 돈은 생각의 냄새를 맡는다. 긍정적인 사고에는 돈이 머물고 부정적인 사고에는 도망간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싫었다. 그러나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가난을 학교로 삼았다. 그 덕분에 나는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나는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이 밥이 내 내일의 연료다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낙관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았다. 낙관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려는 의지다. 1960년대 후반 나는 현대건설을 더 크게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자본이 부족했다. 모두가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자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나는 해외 진출을 결정했다.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다. 그 확신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생각이었다. 나는 늘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먼저 찾았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돈은 그 생각의 방향을 따라 흘러왔다. 누구는 위기를 보고 도망쳤지만 나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봤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보는 눈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한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죄다. 세상은 생각이 좁은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은 확장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이 커질 수 있는 길인가? 그리고 생각의 틀을 바꾸면 놀랍게도 돈의 길도 바뀌었다. 가난한 사고는 돈을 막고 부자의 사고는 돈을 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익을 위해 돈을 쓰지만 나는 가치를 위해 돈을 썼다. 이익은 숫자로 끝나지만 가치는 신뢰로 이어진다. 결국 신뢰가 새로운 돈을 불러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했다. 돈은 당신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프로젝트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을 따내려 합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경험보다 믿음을 팝니다. 믿음이 없으면 경험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 사람은 숫자보다 생각이 크군. 결국 계약은 성사됐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가난한 사람은 늘 있는 돈을 계산하고 부자는 쓸 돈을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 하고 부자는 위험을 관리하려 한다. 그 차이는 단순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이다. 나는 늘 위험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무턱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했다. 용기는 생각의 자식이고 두려움은 무지의 자식이다. 나는 생각을 넓힘으로써 두려움을 이겼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나 자신에게 이런 다짐을 했다. 생각은 자유롭게, 행동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돈은 따라온다. 자유로운 생각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철저한 행동은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이 두 축이 없으면 돈은 그저 도망친다. 나는 평생 그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기술은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스리는 사고는 평생 걸립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멈춘 상태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생각이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나는 지금도 내 젊은 시절의 사고방식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다만 그 증거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믿음이 나를 움직였고 결국 현실이 되었다. 세상은 스스로를 부자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이미 부자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할 때도 부자처럼 생각했고 부자가 된 후에도 가난할 때처럼 행동했다. 그 균형이 나를 지켰다. 부자가 된 사람 중 많은 이가 다시 가난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고가 바뀌기 때문이다. 처음엔 절실함으로 움직이지만 나중엔 안일함으로 멈춘다. 그 순간 돈의 방향은 바뀐다. 나는 평생 그 순간을 경계했다. 돈의 방향은 결국 생각의 방향이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본다면 돈은 당신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기회 속에서 돈을 본다면 돈은 당신 곁으로 올 것이다. 생각은 돈의 나침반이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생각이 바뀌면 돈의 운명이 바뀐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6번째 비밀이다. 그러나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다. 돈은 냉철한 계산보다 뜨거운 용기를 따라간다. 다음은 나의 7번째 비밀, 돈을 움직이는 자,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다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며 깨달았다. 돈은 두려움을 가장 잘 씌워내는 생명체다. 돈은 겁이 많은 사람을 떠나고 담대한 사람에게 모인다. 부자는 돈을 다스리고 가난한 사람은 돈에 지배당한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라며 돈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보다 일찍 배웠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다스렸다.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 1960년대 초 나는 첫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중동의 사막 한복판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뜨겁고 바람은 모래를 실어 눈과 코를 때렸다. 낮에는 태양이 등을 태우고 밤에는 싸늘한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매일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약 하나가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가 먼저 다스리느냐가 리더의 자격을 가른다. 어느 날 현장에선 자재가 도착하지 않아 공사가 멈췄다. 직원들은 내 눈치를 봤다. 회장님, 일정이 밀리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끝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겁내지 마라. 겁이 나면 머리가 멈춘다. 머리가 멈추면 손이 멈춘다. 그리고 손이 멈추면 기회도 멈춘다. 나는 즉시 현지 조달처를 찾아가 직접 협상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승부했다. 우린 이 일을 끝까지 해낸다. 당신이 우리를 믿으면 나는 당신에게 신용으로 보답하겠다. 그날 밤 계약은 성사됐다. 그 한 번의 행동이 회사를 살렸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려 생각만 하지만 두려움은 생각 속에선 커지고 행동 속에선 작아진다. 나는 그 원리를 평생의 습관으로 삼았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망설이면 망한다는 걸 알았다. 세상은 망설이는 사람에게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벌을 준다.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말했다. 두려움은 신호일 뿐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이용하라. 두려움은 방향을 가르쳐 준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이 당신이 성장해야 할 자리다. 나는 항상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려는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는가?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은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더 큰 부를 얻었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이 불황에 빠졌을 때였다. 건설 자금이 마르고 은행들이 대출을 끊었다. 모든 기업이 긴축 모드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다. 움직일 때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계산했고 그 안에서 기회를 읽었다. 그때 시작한 조선소 사업이 훗날 현대를 제국으로 키웠다.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하지만 나는 결과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싸운 시간을 안다. 두려움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돈이 많을수록 그 그림자는 커진다. 그러나 나는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시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주영, 네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 지금 네가 도전 앞에 서 있다는 뜻이다. 그 한마디로 나는 다시 일어섰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것이 내가 배운 리더십의 핵심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위협과 마주했다. 거래가 끊기고 계약이 무너지고 은행이 등을 돌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치는 순간 돈은 나를 버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늘 정면으로 맞섰다. 왜냐하면 돈은 강자를 따른다.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따른다. 어느 날 한 젊은 간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실패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두려운 건 도전하지 않는 나 자신이다. 도전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식는다. 나는 실패를 손실이 아니라 수업료로 생각했다. 돈을 잃는 것은 잠시지만 배움을 잃는 것은 영원하다. 두려움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상황을 읽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돈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그러나 냉정함이 차가움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는 위기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직원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다.
잘못이 아니라 경험이다.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강철이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눈빛이 회사를 다시 움직였다. 돈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투자자는 두려움에 물러서고 기업가는 믿음으로 전진한다. 시장은 언제나 두려운 자의 돈을 빼앗아 용감한 자에게 준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평생 그 원리를 몸으로 체험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당신이 커질 기회입니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아는가입니다. 나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는 언제나 두려움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다. 그것이 나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두려움은 통제해야 할 감정이고 용기는 선택해야 할 행동이다. 돈은 그 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자에게만 머문다. 나는 인생을 통해 깨달았다. 돈은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빛을 본다. 그리고 그 빛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보았다. 돈의 끝은 철학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 더 어렵다. 다음은 나의 마지막 이야기, 돈의 끝은 철학이다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돈을 위해 살진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부자였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돈의 쓰임을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은 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돈은 도구다. 도구가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노예가 된다. 나는 그 사실을 평생 두 눈으로 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일어났고 또 돈 때문에 무너졌다. 나는 그 사이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돈의 끝은 철학이다. 돈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일했다. 나에게 돈은 결과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쓰임에 따라 얼굴이 달라진다. 탐욕에 쓰이면 독이 되고 신념에 쓰이면 약이 된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정확히 경험했다. 1960년대 초 나는 회사에 이익이 들자 일부 임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제 회장님도 조금은 쉬셔야죠. 자산을 불리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돈을 불리기 위해 일한 적이 없다. 나는 일을 불리기 위해 돈을 벌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철학이었다. 돈은 멈추면 의미를 잃는다. 흘러야 가치가 생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부자가 돈을 지키려 한다면 위인은 돈을 나눈다.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번 돈을 공장에, 도로에, 사람의 교육에 쏟아부었다. 누군가는 나를 무모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나의 철학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 믿었다. 1970년대 중반 현대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이들이 나에게 투자와 기부를 권했다. 나는 질문했다.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나는 그 투자를 거절했다. 나에게 돈의 기준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였다. 내가 말하는 남김이란 이익이 아니라 흔적이었다. 도로, 조선소, 고용, 기술, 그리고 신뢰, 그것들이 나의 부였다. 나는 사업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다짐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사람으로 돈을 판단하자. 그 기준이 나를 지켰다. 돈은 인간을 시험한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온다. 그때 철학이 없는 사람은 돈에 휩쓸린다. 나는 돈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철학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철학이란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다.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철학이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까지도 그 태도를 잃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성공이란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남기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담겨 있었다. 돈은 사라진다. 그러나 신념은 남는다. 나는 돈으로 제국을 세웠지만 그 제국의 뼈대는 돈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 정신이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들이 회사를 키웠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웠다.
돈의 끝에는 철학이 있다. 철학이 없는 돈은 방향을 잃고 철학 있는 돈은 길을 만든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그 길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 돈은 당신의 얼굴을 담는다. 내가 가난했을 때 돈은 나를 시험했다. 너는 나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를 것인가?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내가 먼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믿음은 평생 변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돈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다. 돈은 행복을 사는 수단이 아니다. 행복을 나눌 도구일 뿐이다. 나는 돈으로 내 가족에게 편안함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수많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이었다. 그것이 나의 보람이었다. 돈은 나에게 권력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부자로 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철학이 그런 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믿는다. 나는 말한다. 돈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다.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인격을 말한다.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돈에 잡아먹히지만 돈을 넘어 사는 인생은 세상에 남는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의 철학은 아직 흐르고 있다. 수많은 길 위에, 공장 위에 사람들의 손끝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이 내가 남긴 진짜 재산이다. 나는 돈을 벌어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며 돈을 벌었다. 그것이 정주영의 길이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돈을 신으로 모시지도 마십시오.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철학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의 크기를 말하기 전에 당신의 뜻의 크기를 말하라. 뜻이 크면 돈은 따라온다. 뜻이 작으면 돈은 떠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깨달은 마지막 비밀이다. 돈의 끝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다. 그리고 그 철학의 끝에는 인간이 있다.